이번 시간은 페이지 570페이지 냉동설비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설비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올해 19회 대비해서는 혹시 안 나올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그러면 이 냉동설비는 보통 압축식 냉동기하고 흡수식 냉동기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압축식 냉동기하고 흡수식 냉동기. 그러면 일반적으로 압축식 냉동기는요, 양쪽에 다 사용됩니다. 그러면 공조용도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냉동용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압축식 냉동기하고 흡수식 냉동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흡수식 냉동기는요 공조용으로만 사용되는 겁니다. 이것은 냉동용으로 사용이 안 됩니다. 흡수식은 공조용 보통 냉동기가 되고요. 공조용만 돼요. 근데 압축식 냉동기 경우는 이 두 가지 측면인데 냉동용도 되고 공조 이 두 가지 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축식 냉동기가 종류가 다양한 겁니다. 압축 원리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압축식 냉동기의 경우는 얘는 냉매를 보통 암모니아나 이런 프레온가스 이런 것이죠.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프레온가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용한 것이 바로 압축식 냉동기고, 그 반면에 흡수식 냉동기는 냉매가 물입니다. 물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대신 흡수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흡수액. 보로마 리튬 또는 치아 리튬이라는 이런 리튬 계통의 이 흡수액을 우리가 쓰는 것이고요. 그러면 압축식 냉동기하고 흡수식 냉동기를 비교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압축식 냉동기는 냉동 사이클이 보통 압축기, 냉매 가스를 압축하는 압축기가 있습니다. 압축기에서 다음 사이클이 응축기로 갑니다. 응축기. 여기에서 보통 방열을 하게 됩니다. 열을 방출. 그래서 보통 냉각탑이나 실외기에서 한기팬하고 연결되죠. 그리고 지나서 팽창 밸브, 그리고 정발기, 이 사이클을 거치면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됩니다. 이 냉매 가스가 이렇게 돌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정발기에서 이 냉각이 이루어지는 게 정발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에어컨은 실내기에 이 정발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응축기, 여기에서 방열이 이루어집니다. 열을 방출합니다. 방열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방열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냉각탑하고 연결이 응축기에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클을 거친. 그런데 냉매 가스를 어떻게 압축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압축식 냉동기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심식 터보 냉동기도 있고 원심력을 이용하는 막 돌려서, 그래서 회전식이나 다양한 냉동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클을 거치고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정발기 이 사이클을 가집니다. 근데 흡수식의 사이클은 이 흡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재생기, 발생기가 있습니다. 재생기, 그리고 응축기, 그리고 정발기 이 사이클을 가집니다. 그래서 흡수식 냉동기 사이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냉동 냉각은 다 똑같습니다. 양동일 냉동 냉각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발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흡수식 냉동기는 이 방열이 응축기에서 우리가 이루어집니다. 방열이 이루어지고, 이때
흡수기에서도 일부 정도의 방열이 이루어지면 열을 방출을 합니다. 방열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기본을 잡아 두시면서 아직 구성요소적인 측면은 다뤘고요. 냉동, 냉각이 이루어지는 이런 측면은 다뤘어요. 그런데 방열이 이루어지는데 열을 방출하는 데는 아직 시험을 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시고 아직 사이클 순서적인 측면은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 두시고 자, 이 두 가지의 자, 우리가 이 냉동기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좀 정리를 해 둡니다. 자, 그러면 이 압축식 냉동기하고 흡수식 냉동기가 자, 어떤 특성을 가졌느냐 보겠습니다. 그러면 압축식 냉동기 흡수의 전력 소비량은 얘가 구동 에너지가 전기예요. 구동 에너지가 전기예요. 얘는 전기입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얘는 구동 에너지가 도시가스가 됩니다. 얘는 도시가스예요. 도시가스랍니다. 왜냐하면 이 냉매가 물이기 때문에 보일러로 물을 끓여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이 구동 에너지가 이건 도시가스고 얘는 전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전력 소비는 얘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력 소비는 얘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전력 소비는 이것이 적은 거예요. 전력 소비적인 측면은 얘가 적고 전력 소비는 이것이 많게 됩니다. 전력 소비적인 측면은 많습니다. 그리고 운전은 자, 이것이 용이하죠. 얘가 운전이 용이해요. 보통은 누르면 작동되죠. 용이한 병에 여기 운전이 요거는 어렵죠. 운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전문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일반 우리 사람들이 거의 운전을 하잖아요. 전문 기술사 없어도 하고 나중에 고장 나면 부르면 되죠. AS 받고. 그래서 이 일반적인 압축식 냉동기.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에어컨이 압축식 냉동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압축식 냉동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알아두실 것이 압축식 냉동기는 보통 냉매를 가스 암모니아나 이런 프레온 가스를 쓰다 보니까 낮은 온도의 냉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낮은 온도의 냉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자, 그래서 이 낮은 온도는 6도씨 이하의 냉수를 낮은 온도의 냉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낮은 온도의 냉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냉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냉매가 물이다 보니까 이것은 낮은 온도의 냉수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냉각탑은 얘가 적습니다. 냉각탑은 얘가 적고 얘가 냉각탑이 커야 됩니다. 냉각탑은 이 흡수식 냉동기가 냉각탑이 커집니다. 크다는 점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일반적으로 냉각 열량적인 측면 냉각 열량 그래서 이 냉각 열량은 보통 이것이 압축식 냉동기보다는 흡수식 냉동기가 좀 더 큽니다. 보통 냉각 열량이 냉동 열량의 1.3배 정도가 돼요. 1.3배. 그 반면에 흡수식 냉동기는 흡수기, 응축기에서 둘 다 방열을 하기 때문에 냉각 열량이 이거는 냉동 열량의 2배 정도가 됩니다. 냉동 열량의 2배 정도가 돼요. 2배 정도. 그래서 냉각 열량은 얘가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압축식 냉동기는 일반적으로 뭐 피스톤의 플런지라든지 뭐 케이싱 설치해서 임펠러의 회전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압축을 하다 보니까 얘가 소음이 커요. 이것이 소음은 얘가 크고 냉동기가 얘가 소음이 적습니다. 적어요. 그래서 자, 알아두시고 그런데 이거는 냉매가 물이다 보니까 여름에도 보일러를 여름철에도
보일러 가동을 해야 돼. 여름철에도 이 보일러 가동이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흡수식 냉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상호 비교하면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을 자,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572페이지 냉매의 성질과 냉동톤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냉매의 성질과 냉동톤. 그래서 냉매의 성질적인 측면은 어떤 것이어야 되냐 그 해놨죠. 그래서 뭐 간단히 한번 봐두십시오. 그래서 냉매는 안전한 화합물로 정발이나 응축에 반복해도 분해되면 안 됩니다. 분해하지 않고 체크하지 분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온도나 압력에서 정발 또는 응축하고 급속에는 부식성이 적어야 돼요. 그래서 금속에 대한 부식성이 적고요. 적당한 온도나 이 변화에도 정발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부식성이 적어야 돼. 금속에 대한 부식성도 적고, 그 다음에 누수를 인체에 무효한 것이 냉매의 조건입니다. 기억을 간단히 해 놓으십시오. 아직은 출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한번 봐두시고요. 그러면 냉동톤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1냉동톤. 1냉동톤이라는 것은 기본 1냉동톤의 개념 정도만 간략히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0도시물 1톤을 24시간 동안에 얼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1냉동톤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1냉동톤은 보통 일본식하고 미국식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식과 USRT하고 때문에. 그래서 일본식을 보통 1RT라고 하고요. 미국식을 1USRT라고 합니다. USRT. 자, 그래서 일본식의 경우는 자 386kW가 됩니다. 1냉동톤 개념이 386kW. 그런데 미국식은 3.516kW가 됩니다. 1냉동톤의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냉동기 종류적인 측면은 올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전에 원심식 냉동, 터보 냉동기를 원리를 이용해서 찾는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냉동기 종류는 우리가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74페이지에 보시면 자, 히트 펌퍼가 나옵니다. 히트 펌퍼. 히트 펌퍼는 뭐 16회 때 출제가 되었었죠. 16회 때 히트 펌퍼는 기출이 되었었고, 그래서 히트 펌퍼는 일반적으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에어컨만 되는 것은 히트 펌퍼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어컨도 여름에는 에어컨 됐다 겨울에 히트 되는 거 있죠. 그러면 이것이 히트 펌퍼를 설치해서 보통 냉매의 흐름을 바꾸어서 고온에서 저온이나 저온에서 열을 이동하는 펌퍼가 히트 펌퍼 또는 열 펌퍼라고도 해요. 열 펌퍼라고도 하고 히트 펌퍼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름과 겨울에 다 쓸 수 있는 에어컨이 있으면 히트 펌퍼가 장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열을 고온에서 저온이나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의 이동을 시켜주는 펌퍼가 히트 펌퍼입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성적계수의 개념이 나옵니다. 성적계수. 성적계수는 일반적으로 성적계수는 우리도 자 성적이 좋게 나온 게 좋죠. 그래서 압축 1을 갖다가 압축 1이 분모고 압축 1이 분모고 분자에 일반적 저거죠. 냉동 효과를 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도 공부 1에 대해서 학습 효과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성적 계수가 크다는 것은 성능이 좋다는 것은 냉방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냉동 효과를 압축일로 나눈 것이 성적 계수입니다. 성적 계수. 그래서 성적 계수가 클수록 냉방 능력은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빙충열 시스템 6번에 빙충열 시스템. 빙충열. 이건 뭐 전혀 시험은 다루진 않았습니다. 자, 빙충열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주하에 전력 불균형이 보통 있을 때, 그러면 야간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이런 그럼 전력이 남죠. 그러면 야간에 얼음을 얼려뒀다가 주간에 그것을 냉방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빙충열 시스템입니다. 쉽게 심야 전력을 이용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빙충열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빙충열 시스템은 그런데 단점이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런 게 좀 단점으로 작용이 됩니다. 초기 시설비가 많이 비용적인 측면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야간에는 얼음을 얼려야 됩니다. 그래서 야간 늦게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 사무실에는 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공급을 못 해줍니다. 얼음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밤 늦게부터 얼음 올리면 전체가 얼지가 않습니다. 보통 보니까. 그래서 뭐 저녁 이후에 바로 뭐가 되는가 하면 얼음을 올려줘야지만 주간에 충분히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빙충 시스템이 된데 제가 그 빌딩에 가봤는데 저녁 시간에 냉풍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빙충열 시스템은 그래서 이 보통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빙충열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통 야간에 서서히 얼음을 얼려뒀다 그것이 얼음의 융해열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냉동기나 이런 설비 용량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하에 상당한 그걸 직접 바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야간에 얼음을 장시간 얼려뒀다가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항기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의 항기. 항기는 뭐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일반 이론 형태도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자연 항기. 먼저 자연 항기. 뭐 자연 항기적인 측면은 보통 바람 풍력이나 온도 차이에서 항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바람에 의해서 풍력이 되겠죠. 바람. 그러면 여름철의 경우는 이 바람에 의해서 항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도차, 실내의 온도차, 실내의 이런 온도차, 밀도 차이를 활용하는 거, 이 밀도 차이. 그러면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자연 항기다. 그러면 실내 온도차, 밀도 차에서 항기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이거는 겨울철이 되겠죠. 겨울철에 항기량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밀도 차이에서 이런 것은 겨울에 많고 여름은 이 바람 풍력에 의해서 항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계급을 통한 항기량은 거기 보시면 계급을 통해서 항기가 됐을 때 계급을 통한 항기량은 기본적으로 이런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비례 관계가 있고 제곱근의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의 면적하고 계급의 면적 개념하고 그 다음에 유속하고 이 두 가지적인 측면은 비례 관계가 됩니다. 유속하고. 자, 요 두 가지하고는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계급 면적이 커질수록 항기량은 많아지겠죠. 요 두 가지는 비례 관계예요.
비례관계에 속하고 나머지 기타 요소들은 제곱근의 비례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뭐 온도차든 압력차든 뭐 밀도차든 수의 거리차든 그래서 기타 요소들은 전부 다 뭐가 나오는가 하면 외우지는 마십시오. 뭐 압력차, 뭐 밀도차, 온도차, 계구부근, 수지 거리차 이런 거 외우지 말고 전부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가 밀도차든 온도차든 차가 뒤에 붙습니다. 차가 붙을 때는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혹시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하고 유속입니다. 면적과 유속은 비례관계고 그리고 나머지 기타 요소들은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한기량이 구분해 두시고 그래서 꼭 안 외워도 돼요. 압력차, 공기 밀도차, 온도차 이런 거 안 외우셔도 돼요. 차가 나오면 제곱근의 비례관계다.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기계 한기는 뭐 우리가 앞에서 난방에서 제가 간략히 해드렸었어요. 기계 한기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기계 극기도 기계를 쓰고 송풍기 쓰고 배기도 배풍기는 둘 다 우리가 기계를 쓰는 제1종 한기 병용식 한기 있고 가장 강력한 한기라 했죠. 그리고 2종 한기는 극기는 기계로 하되 송풍기로 하되 배기를 자연 배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제2종 압입식 한기. 그래서 반도체 공장이나 공장의 무균실 같은데 이런 부분에 실내압이 정압이 되는 데 쓴다 했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제3종 한기는 잘 들어간 실내압이 마이너스 압이라서 공기는 잘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제3종 한기 흡출식 한기를 쓴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욕실, 화장실 같은 데나 주방 이런 데가 제3종 한기 흡출식 한기라고 했다. 그래서 화장실에 한기팬 설치됐고 주방에는 후드가 설치되어 있죠. 공기를 빨아내도록 된 이것이 제3종 흡출식 한기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한기 방향에 따라서 상향 한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이 상향 한기 개념과 하향 한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향 한기 그러면 상향 한기하고 하향 한기의 차이점은 이거죠. 상향 한기는 이것을 상향 한기라고 합니다. 극기 쪽을 하부에서 하는 거예요. 극기를 배기를 위쪽에서 하는 겁니다. 위쪽에서 배기를 하게 되면 공기 흐름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한기 방향이 결정되잖아요. 이것을 상향 한기라고 합니다. 상향 한기. 그러면 상향 한기의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밑에서 흐름이 이렇게 가니까 바닥 먼지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 확 불어올리니까 바닥 먼지가 상승하니까 제실자가 불쾌감을 유발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상향 한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향 한기의 경우는 자 이거죠. 극기를 우리가 위쪽에서 하는 게 극기를 위쪽에서 하고요. 들어온 것을 배기를 아래쪽에서 하는 것 이 개념이 그럼 공기 흐름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을 하향 한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그래서 난방의 경우는 이걸로 가고 상향 한기 쪽이 적합도가 있고 냉방은 하향 한기 쪽으로 가주시면 적합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에어컨도를 위에 달아서 냉풍을 위에다 쏴줘야 됩니다. 그 반면에 난방은 밑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난방을 위에서 하는 거는 위에만 뜨뜻합니다. 그래서 밑에는 추고요. 하반신은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상향 한기하고 하향 한기를 개념을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기 영역에 따라서 전반 한기하고 국수 한기 두 가지. 그러면 전반 한기 개념하고 국수 한기
그러면 차이점은 이거죠. 오염원이 널리 분포되었을 때 하는 것이 전반항기죠. 오염원이 널리 분포되어 있을 때는 쓰는 거고, 오염원이 집중됐을 때 쓰는 국소항기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전반항기는 일반 실의 항기가 전반항기죠. 그래서 이런 거실이라든지 이런 침실과 같은 일반 실의 경우는 전반항기를 하는 것이고, 자, 국소항기는 오염원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경우다. 그래서 화장실이나 주방이 바로 국소항기 형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드나 여러분들 항기팬을 쓸 때 빨아내는 형태가 국소항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필요 항기량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항기량. 자, 필요 항기량 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 항기량. 그래서 간단히 계산 문제가 여기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필요 항기량 개념을 구하는 것은, 자, 이렇게 보면 실의 이 용적 최적에다가 실의 최적에다가 곱하기 항기 횟수를 곱해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기 횟수를 곱해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 탄산가스 가지고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탄산가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탄산가스량 가지고 구할 때는 이렇게 필요항기량을 구해요. 필요항기량을 구하는데, 자, 필요항기량을 구하는데 기본적으로, 자, 실내의 이 탄산가스 발생량을 갖다가 실내의 CO2의 발생량을 분자에 두고 분모에다가 어떻게 두시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실내 탄산가스 농도에다가 마이너스 외기 탄산가스 농도를 우리가 빼주면 됩니다. 보통 실외의 탄산가스 농도가 낮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기 허용 농도 탄산가스를 우리가 빼주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외우기 힘드시면 어떻게 우리가 해주시는가 하면 이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기 탄산가스 농도를 빼주는데, 결과적으로 요거를 암기하시면 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요것을 농도 차이로, 이 농도 차이를 차로 하시면 돼요. 탄산가스 이 농도 차이로 하시면 돼요. 요걸 간략히 하면. 그러면 쉽게 탄산가스 농도가 주어지면 큰 데에서 작은 걸 빼가지고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큰 것 탄산가스 농도를 앞에 두고 뒤에 탄산가스 농도 작은 것을 뒤에 둬가지고 그 차로 실내 CO2 발생량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요 항기량을 구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 이렇게 구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우기 힘드시면 그냥 농도 차이라고 기억하십시오. 농도 차이.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항기량 구하는 식. 그러면 여기에서 항기량은 이렇게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항기 횟수를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항기 횟수. 항기 횟수가 몇 번이야? N을 구하라. 그러면 항기 횟수는 이렇게 우리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기 횟수는 필요 항기량을 갖다가
필요 항기량을 실의 최적으로 나눠 주시면 되는 거네. 실의 최적. 실의 최적으로 나눠주면 항기 횟수를 구하는 문제다. 그럼 문제가 어려운 것은 이거죠. 항기량을 구해서 항기 횟수를 구하는 문제. 이런 것이 난이도가 높은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세 가지 식을 정리를 해 놓으세요. 세 가지 식에 대해서 해서 응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저 난방에서 했던 신축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 시간당 항기 횟수를 우리가 정리하라 했죠. 그래서 항기 횟수는 과거에는 0.7회 했는데 지금 0.5회입니다. 아워다. 시간당 항기 횟수는 0.5회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실의 최적이 주어지면 0.5를 곱하시면 바로 필요 항기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 보시면 1번 문제가 대표적인 공조 방식에서 11회 때 나왔던 유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공조 방식에 대해서 종합 문제적인 측면을 다루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나서 공조 방식이 나온 것이 가변 풍량 방식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19회나 20회 정도에 아마 다시 공조 방식을 하나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정풍량 방식이나 아니면 전수 방식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 보시면 정풍량 단일 득도 방식은 부하 특성이 다른 여러 개의 실이나 쫀이 있는 건물에 적합하다. 아니죠. 정풍량 단일 득도는 단일 대공간의 적합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실이나 쫀이 있는 건물에 적합할 수 있는 것은 저런 것들이 됩니다. 이중 득도 방식이나 가변 풍량 방식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니은의 정풍량 단일 득도 방식은 외기 냉방이 가능하다. 자, 외기 냉방은 전공기 방식은 외기 냉방이 됩니다. 그런데 전수 방식들은 외기 냉방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펜코일 유닛 방식은 외기 냉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공기 방식들은 외기 냉방이 됩니다. 그리고 디귿의 가변 풍량 단일 득도 방식은 개별 제어가 가능한 가변 풍량은 우리가 각 실마다 가변 풍량 유닛을 설치해서 풍량을 조절해 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개별 제어 가능하죠. 그리고 리얼의 가변 풍량 단일 득도 방식은 정풍량 방식에 비해서 시스템이 간단한 건 아니죠. 시스템은 정풍량 방식이 간단하고요. 얘는 각 실마다 가변 풍량 유닛을 일일이 다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풍량 방식 시스템은 간단합니다. 그럼 시스템이 간단해야지 유지 관리는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미흡인 펜골 유닛 방식은 간 유닛마다 조절할 수 있는 실별 조절이 적합하다. 그래서 이 펜콜 유닛 방식은 각 실마다 소형 공조기를 설치해서 그 소형 공조기에서 팬이 돌아서 뜨거운 물 넣고 팬 돌리면 저기 나온다겠죠. 뜨뜻한 바람이 더운 공기가 나오고 찬물 넣고 냉수를 넣고 돌리면 찬바람이 나오는 형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정풍량 방식하고 가변 풍량 방식, 단일 득도 두 가지하고 전수 방식 이 세 가지를 딱 언급했거든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것 중에 시험을 우선적으로 먼저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변 풍량이 먼저 나오고, 그럼 여러분이 다음 시험은 정풍량 방식 내지 전수 방식, 펜콜 유닛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냉동기에 대한 종합 문제를 냈던 거죠. 그래서 1번에 흡수식 냉동기 냉매는 브로마 리튬은 흡수제죠. 흡수제고
물이 냉매였습니다. 그리고 압축식 냉동기가 냉매가 암모니아나 프리온가스 형태를 쓴다 했습니다. 그리고 2번에 압축식 냉동기는 흡수식 냉동기에 비해서 많은 이 전력 소비가 많은 것이 바로 저거죠. 압축식이다. 왜냐하면 구동 에너지가 전기라 했겠죠. 흡수식은 구동 에너지를 도시가스를 쓴다 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압축식 냉동기와 흡수식 냉동기가 냉수의 냉각이 이루어지는 건 다 정발기입니다. 근데 방열이 이루어지는 건 틀리다. 방열은 압축식은 응축기에서 방열이 이루어지고 흡수식은 방열이 두 군데에서 이루어진다 했겠죠. 응축기하고 흡수기에서도 방열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압축식 냉동기의 4대 구성 요소는 압축기, 응축기, 자 그리고 팽창밸브, 정발기였죠. 뭐 순서하고는 관계없어요. 아직 순서는 시험에 내지 않았습니다. 구성 요소적인 측면만 다뤘고요. 그리고 5번에 흡수식 냉동기 구성 요소는 자 흡수기, 재생기, 응축기, 정발기 순서였습니다. 사이클은 구성 요소적인 측면을 우리가 봤고요. 근데 사이클적인 측면이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올해의 시험은 이 냉동 설비는 쉬운 유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냉동 설비 부분과 문제 부분을 몇 문제 다루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11장 수송 설비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